안녕하세요. 9주차 3교시 수업 들어왔습니다. 9주차 3교시에는 우리 인체에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 인체는 방어 기전이 있어요. 방어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방어 기전을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성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은 주위 환경이나 또는 자극에 따라서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는 수백 개의 다양한 어떤 조절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절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바로 생리적인 변인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조절 체계의 복잡한 현상은 대부분이 세포 내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2교시에 배웠죠, 세포.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과 또는 분해,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또 영양소의 적정량 유지, 또 세포 활동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조 개의 세포, 수억만 개의 세포를 가진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그런 경이롭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체 항상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 항상성의 학습의 목표는 항상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고요. 이 항상성을 위해서 우리 신체 조절 체계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서 긍정의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이 무엇인지 보면 먼저 미국의 생리학자인 월트 캐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항상성을 호모오소스틱스, 이게 항상성이죠, 그렇죠? 이것을 신체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신체가 지혜로운 것이다. 비교적 안정된 내적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바로 항상성이라 그런다. 호모스틱시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성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거, 내부 환경의 불변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용어는 고정된 상태에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상태는 변화하지만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유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신체의 모든 기관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의 불변성, 계속적인 유지, 일반적으로 보상적 조절 반응의 결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 신체의 안정 시 정상적인 상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모스태티스 항상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월트 캐논 박사가 정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인체 내부에서 환경 조절을 보면 바로 우리 항상성을 역동적 안정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체 요구가 적절히 요구되고 신체 기능이 원활할 때 신체는 항상성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체 내 모든 기관은 내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중요한 영양분의 어떤 혈중 농도가 적절하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또한 심장의 박동과 압력, 혈압이죠. 압력으로 혈액의 모든 신체 조직에 도달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 노폐물은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체온이 정확하게 조절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성이죠.
그쵸? 그래서 이 호모스태티스는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또는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이지만 우리가 또 항정 상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해요. 항정 상태라고 하는 거는 state did start라 그래서 바로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로서 운동 시 세포 조직의 요구량과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신체 반응의 균형을 이룬 상태. 즉, 예를 들어서 산소 요구량과 그 다음에 산소 공급량이 똑같은 이꼬르가 되는 상태이죠.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처음에 스타트 하다 보면 내가 막 신체가 막 달리니까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내 몸 안에서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하는데 이게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헉 이렇게 되겠죠.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지나고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똑같이 달리는 속도와 그게 똑같은데 내가 요구하는 산소량과 그다음에 공급하는 산소량이 이꼬르가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정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보기에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달리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너무 숨이 캑캑거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공급량이 잘 이렇게 트레이닝 되어서 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을 이렇게 보면 신체 내의 어떤 의사소통, 이것도 의사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사소통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런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신체 내에서는 의사소통은 주로 신경계와 그다음에 내분비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계통들이 신경에 의해서 운반되는 정기적 흥분이나 혈액으로 운반되는 호르몬이 정보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것은 바로 호르몬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것도 좋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데 두 대의 효소의 하나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은 내외에서, 안쪽과 외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몸 상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그럴 때,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누가 나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또는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내외부적으로 자극을 받고 또 춥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추울 때. 뭐 너무 수영장에 찬물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도 내 몸 상태는 항상 일정하게 체온의 온도 36.5도를 유지하고자 하고 내 몸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런 환경 조절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나 몸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원래 상태를 되돌리려고 기능하는 이런 것이 있죠. 내가 막 추우면 찬물에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이 거기서 막 열을 내서 다시 춥지만 36.5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경계에 의한 항상성 유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는 내 원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신경계와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신경계에 의한 항상성 유지는
경로를 경유하면서 실시되는데 이것은 내분비계에 의해서 유지는 호르몬에 따라 실시되고 호르몬은 내분비 선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이나 림파액을 안으로 내보내진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항상성 조절 기전은 최소한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구성 요소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그쵸?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이고 또 이것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감지기의 형태이고 두 번째는 구성 요소는 조절 중추로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거고요. 이것이 수용기에서 조절 중추계로 보내진 정보는 또 구심성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절 중추는 향상성이 유지되어 질 기준점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구성 요소는 효과기로 자극에 대해서 조절 중추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은 기관계는 항상성을 유지를 시키는데 이 항상성은 항상성을 필요로 하고 이 세포는 다시 기관은 세포로 구성되어서 기관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이 항상 이러한 우리 인체 내부는 환경 조절을 그 조절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세포는 다시 신체의 기관계가 서로 구성해가지고 기관계는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세포는 항상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환경 조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을 봤더니 운동을 아무리 내가 강도 높게 오랫동안 해도 보다시피 체온은 어떻게 되나요? 38도 최고점만 하더라도 38도까지만 올라가지 절대 60분간 정상 환경에서 60분간 최대한 운동 시 체온 변화나 체온은 운동 시작 후 45분경에 고온 현상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36.5도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쭉 하게 되면은 한 60분간 했을 때도 바로 고온 현상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유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강렬한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38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항정 상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항정 상태지만, 항상성이라 하는 거는 바로 역동적인 안정성인데, 호모스택스인데, 안정시 시간에 따라서 동맥혈압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동맥혈압은 변하지만, 평균혈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꾸준히 120에서, 혈압은 120에서 80을 유지하는데, 이때 안정시의 시간에 따라, 이 시간에 따라, 동맥 혈압은 요거는 약간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해서 변하지만은 혈압이 살짝 올라가고 하지만은 평균 혈압은 120에서 80, 100, 그이 혈압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항상성 기전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절 중추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체에서 이러한 신체 조절 체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리적인 변인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조절 세포는 대부분이 세포 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 에너지 생산과 영양소의 적정량을 적정량 유지를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세포는 이렇게 세포는 항상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신체 기관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와 심장은 산소 공급과 세포 외액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요. 심폐기 안정 시 고강도 운동 시에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죠.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 표를 보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내부의 환경 조절은 신체 조절 체계에 의해서 신체 수백 개의 다양한 조절 체계의 목적은 생리적 변인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이런 신체 조절 체계의 원리는 생물학적인 조절 체계는 신체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변인들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그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신체 조절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 집안에서 쓰는 냉난방기 있잖아요. 그쵸? 난방기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어, 해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난방기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이렇게 20도씨로 이렇게 되게끔 했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20도씨로 설정을 딱 했어요.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 난방기구는 요거죠. 해놓으면 난방기구는 열을 방출을 해서 실내 온도가 20도씨로 올라가게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실내 온도가 20도씨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얘가 다시 20도씨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올려가게끔 이렇게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온도 상승으로 온도 조절 장치의 작동을 만약에 얘가 20도씨로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동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 자동적으로 셧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20도씨로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냉방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정기적 신호가 냉방 장치로 가서 찬바람을 이렇게 또 내려주죠. 그러면 실내 온도가 20도씨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요. 근데 실내 온도가 2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는 실내 온도 하강으로 온도 조절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체계에서 설정 온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에어컨이 가동되며 반대로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 장치가 작동이 되죠. 이 체계는 바로 비생물학적인 조절 시스템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난방을 할 때 이렇게 설정 온도를 이렇게 해서 난방을 틀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고 하는 이런 기전이 그 세팅에 맞춰서 잘 운영되는 거 이게 바로 항상성이다. 우리 인체에서 항상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서 이 조절 체계 컨트롤 시스템이 되죠.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조절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인데, 우리 생물학적인 조절 체계는 우리 인체의 물리적, 화학적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가 바로 생물학적인 조절 체계예요. 자, 이거는 생물학적 조절 체계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온도와 혈압 등의 자극은 바로 수용기를 이제 수용기를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이 수용기 자극을 받게 되면 수용기가 흥분이 돼서 이 흥분은 조절 장치인 통합센터에서 자극의 강도를 평가를 받아서 바로 효과기 방해 요인을 변화시켜서 정상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 조절 기전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게 바로 첫째 구성 요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 리셉터럴이라고 그러죠. 환경의 모니터를 하는 감지기 형태예요. 이게 바로 수용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둘째는 구성 요소는 조절 중추, 컨트롤 센터라고 그러죠. 이 조절 중추를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온 자극, 이것들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수용기에서 중추로 보내온 정보는 구심성 경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조절 중추 통합센터가 되는 거죠. 항상성이 유지되어질 기준점, 세트 포인트를 결정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야, 지금 너무 체온이 내려가네. 좀 체온 정상으로 올려라고 이렇게 그 반응을 결정해서 효과기로 이제 구성 요소인 이펙터를 효과기로 자극에 대해서 조절 중추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평형을 유지하게끔 이러한 원심성 경로라고 그러죠. 조절 중추에서 원심성 경로를 따라서 효과기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반응의 결과는 자극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되돌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 배우는 대먹이 기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자극을 억제시키는 거는 음성 대먹이 기전.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되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양성 대먹이 기전. 이렇게 우리 인체가 이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극으로 인한 결과에서 항상성에서 잠시 또는 약간 벗어나게 되면 손상이나 질병으로 표현하게 돼요. 내가 36.5도 체온을 유지하지 않고 4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손상이나 질병이 오는 징조되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39도 체온이 신체 온도가 뭐 그 식당에 가든 어디든 기관에 가든마다 우리가 입구에 체온기가 있어가지고 내 신체 온도가 40도 되면 삐삐삐삐 울렸잖아요. 그게 바로 너로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됐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성이 잠시 벗어나게 되면 몸 안에 손상이나 질병이 있다고 하는 신호,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항상성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그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이 바로 신경계통과 내분비계통에서 이런 항사성을 조절한다라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경계통은 어떻게 이 항상성을 조절하냐면 빠른 속도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바로 신경계통인데 몸의 내부 및 외부 상태를 감지하고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작용기를 통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기적 신호에 의해 감지와 반응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신경계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신경계통. 자, 그 다음에 내분비 계통은 뭐냐면 느리게 작용하는 항상성 유지 장치인데 바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화학 전달체는 정기적 신호보다는 좀 느려요. 그래서 내분비 계통은 약간의 그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조금 느리게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항상성 유지를 하는 호르몬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계통과 그 다음에 내분비 계통에서 이런 항상성 조절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은 이제 부적 피드백, 그 다음에 음성 대목이 기전, 네가티브 피드백. 말 그대로 네가티브니까는 약간 반작용하는 거, 저항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부적 피드백이라 그러고요. 또는 음성 대목이 기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항상성 조절 기전은 음성 대목이 기전이 많아요. 그래서 음성 대목이에는 원래 자극을 줄이거나 또는 차단시켜서 자극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이 부적 피드백의 특징이에요. 이 기전은 최초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이것을 이상적인 수치로 회복하도록
원 상태로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음성 대목이 기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음성 대목이 기전의 대표적인 것은 온도 감지기가 연결된 가정의 이렇게 난방 시스템과 유사하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는 자극을 감지하는 감수체와 조절 중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온도 조절 장치를 아까 설명했을 때 20도에 맞춰 놓았을 경우 집안 온도가 이보다 낮아졌을 때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여 난방기가 열을 발생함으로써 집안 공기가 따뜻해지고 온도가 20도로 유지되도록 하여서 설정한 온도와 실내 온도가 실내 공기가 동일하게 된 후에 난방기는 열 발생을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이렇게 집에서 틀 때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 체온 조절 장치는 뇌에 있는 시상 하부에 위치하고요. 가정의 난방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작동해요. 근데 시상 하부에 의한 체온 조절은 신경계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 조절 기전의 또 다른 형태는 철의 반사인데 이는 깨어진 유리에 손을 베어서 통증을 주는 자극부터 손을 재빠르게 이렇게 치우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항상성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호르몬으로 조절되는 음성 대목이 기준의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췌장 호르몬에 의한 혈당 수준을 조절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세포에서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혈당은 정상적으로 혈액의 100ml당 포도당 90mg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도넛을 4개를 먹었다고 가정할 때 이 도넛은 소화기계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이 혈류를 들어감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면서 항상성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혈당 수준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세포를 자극해서 혈중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모든 체세포 내로 포도당이 이동되는 것을 증가시키고 과다한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또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 그, 그 생성된, 그 혈당이 췌장이나 췌장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 자극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게 글루카곤은 또 하나의 췌장 호르몬에서 호르몬을 인슐린과 반대 효과로를 가지고 있는 게 글루카곤이죠. 이거는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이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분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점심을 이렇게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나서 한 점심시간 훨씬 지나고 2시, 3시 정도 가정해서 글루코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당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자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고 혈액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요. 그 결과 혈당 수준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한쪽에서는 인슐린, 한쪽에서는 글루카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과했을 때, 너무 적게 나왔을 때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정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바로 음성 대목이 기전 방법이다. 그래서 음성 대목이 기전에 목표는 체내의 급격하고 심한 변화를 막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체온. 내 체온이 확 올라가면은 정상 체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호르몬이나 신경계통이 하고요. 그다음에 혈당,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호흡의 깊이와 호흡수, 혈중의 산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무기질 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음성 대목이 기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겠죠. 그랬을 때도 부적 피드백이 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하고 나면은 다시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반대 이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 부적 피드백이 조절이 안 되고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36.5도인데 40도로 가니까 우리가 코로나, 예, 이렇게 체온이 상승함으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120에서, 혈당이 가능한 한 100,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이 1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적 피드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기전이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 질환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이 정상이 120에서 80인데 우리가 이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하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약. 이 혈압을 이렇게 잘 컨트롤해 주는 거. 내 몸에서 이미 신경계와 호르몬계에서 이 부적 피드백 기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약으로 대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부적 피드백이 이것을 반대로 자극을 시켜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감소시키고 너무 부족하면은 적절하도록 좀 올려주고 이런 반대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부적 피드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적 피드백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 자극을 줘요. 자극은 수용기를 활성화시킵니다. 뭔가 이렇게 자극을 두면 수용기에서 장애 요인에 대한 신호를 통합센터에 보내요. 야, 지금 있잖아. 자극, 그러니까 36.5도가 체온의 정상 체온인데 지금 39도가 되네. 수용기를 보내면 수용기가 야, 지금 있잖아. 우리 주인이 내 몸이 지금 39도, 40도가 올라가려고 해. 이게 뭐, 이거를 빨리 정상으로 좀 되돌려줘. 라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기로 신호를 보내서 장애 요인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기에서, 이게 플러스 됐던 거를 자, 차단시켜서 마이너스로 장애 요인을 수정해서 자극 요인을 제거하게끔 해서 조금 한 5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 혈압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부모님하고 언쟁이나 누구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대로 계속 다툼하게 되면은 계속 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냥 그때 살짝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좀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런 효과기가 장애를 제거해서 원 상태로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기전. 이게 바로 부적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 인체를 건강하고 향상성을 유지하면서 잘 이렇게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향상성 유지에서 이점이 있다면 조절 체계가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기전은 대량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 조절 체계는 적은 효과를 가진 조절 체계보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주 크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체온 조절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호흡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호흡계라든가, 라든가 심혈계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을 보기 위해서는 체온 조절을 한번 보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항상성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및 시상 하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감지기, 센서 역할을 해요. 센서로 야 지금 체온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인트그레이터 통합기에서 시상 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
부위에서 효과기에다가 야, 저기 체온이 올라가는데 땀샘이나 피부 혈관으로 빨리 이 올라가는 체온을 밖으로 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땀 분비가 증가되고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체온의 정상 수준을 회복시키도록 우리 몸이 이러한 항상성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병원에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맥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동맥혈압도 동맥혈압도 우리의 동맥에 있는 혈압을 조절하는데 볼게요. 심장 활동은 혈관의 혈압을 증가시키죠. 심장이 펌핑해서 혈압을 증가시켜서 이 혈압은 경동맥의 앞갑 수용기로서 혈압 증가를 되뇌에다가 뇌에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심장이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수축하도록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혈압이 이렇게 감소되도록 하는 이런 혈압도 이렇게 음성 대목이 기전에 의해서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혈당도 마찬가지죠. 자, 공복 시 정상 혈당은 6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인데 볼게요. 음식을 섭취했어요. 하고 나면은 한 시간 후나 두 시간 후에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혈당은 췌장으로 가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세포의 포도당으로 섭취해서 이 혈당을 떨어뜨려 주게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떨어뜨리는 게 안 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없으면 여기에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 작용은 정상 범위에 벗어난 혈당 변화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부적 피드백 작용으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췌장은 혈당의 변화와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하는 감각 및 효과기 기관을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췌장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인슐린이 이렇게 혈당을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잘 나오면 정상인데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이제 밖에서 인슐린 주사로 이렇게 맞아서 인슐린을 이렇게 넣어줘서 이 인슐린이 세포의 포도당을 그 구석구석 우리 몸의 요소에다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단백질,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어, 음, 그,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래서 세포가 조절체계를 사용하여 항상성 장애 요인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스트레스 방어하기 위해서 세포 내에서 스트레스 단백질을 만들어 손상된 단백질을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세포가 막 손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빨리 만들어줘야지 내가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병원을 찾아야 되고 또 신경 안정제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그 외부의 약으로 이제 내가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기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음성 대목이 기전의 반대는 긍정적 효과에서 양성 대목이 기전. 다른 말로 파스티브 피드백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양성 대목이 기전에서 기전의 반응 또는 결과는 작용이 촉진되도록 자극을 강화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 기전은 변화가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서 그 변수가 원래의 수치나 범위에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그래요. 이해되나요? 이 기전의 특성은 폭포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기전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혈하고 출산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혈소판들이 손상 부위에서
하기 시작하고 혈소판에서 유리된 화학물질이 더 많은 혈소판들이 모이도록 하죠. 그럴 때 빠른 속도로 혈소판들이 응집되면서 혈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죠. 이러게 바로 양성대목이 기전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혈관벽에 손상이 딱 생겼다. 저기 상처 났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손상 부위에 혈소판이 막 모여들겠고 우리 그쪽으로 다 가서 혈소판을 저기 응고시키자 이렇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물질이 더 많은 혈소판을 끌어들여서 빨리 손상 부위가 새롭게 형성된 혈판에 의해서 막혀질 때까지 응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안 되다가 혈액을 막 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긍정적 효과 양성 대목이 기전이라 그래요. 이것도 반대가 요거 또 하나가 있어요. 출산이 있죠. 출산하는 동안에 양성 대목이 기전이 있는데 태아가 모체의 산소를 따라서 이렇게 그 내려올 때, 그쵸? 내려올 때 자궁 경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위치한 압력 감수체를 흥분시켜서 이 감수체는 신경 흥분을 뇌로 빠른 속도로 보내서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분비된 옥시토신은 자궁으로 운반되어서 자궁벽의 근육을 자극해서 더욱 강력하게 수축하도록 하고 마침내 태아를 빨리 밖으로 밀어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러한 주기적인 반복이 수축을 더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하게 되면 분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후에 옥신토신 분비에 대한 자극이 멈추고 양성대목의 규전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대목의 규전은 지혈과 출산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적 피드백, 양성 대목이 기존에 그 피드백을 보면은 바로 궁극적인 결과는 부적 피드백의 반대인 거죠. 출혈에 대한 거와 분만 시 자궁 압력을 줘서 더 빨리 원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정적 피드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항상성이 불균형이 된다면 질병은 항상성 장애의 결과로 인식되어서 오는데 항상성 불균형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관과 조절 체계는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내적 환경이 안정성 저하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노화와 연관되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성 불균형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음성 대목의 기전이 억제되고 파괴적인 양성 대목의 기전이 일어나는 병리적 상향에서 노화가 되면은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당뇨병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불균형에서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운동이 항상성 조절에 어떤 영향이 오냐? 이게 핵심이죠. 운동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 조절 체계에 도달하는 건데 운동은 다양한 항상성 요인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인체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강도 운동 시에 강도 높은 운동 시에 골격근은 많은 양의 젖산을 생산하죠. 이럴 때 세포 내 외에 산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요. 이러한 산도의 증가는 신체의 기본적인 조절 체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바로 고강도 운동은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변화는 심폐기의 호흡과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활동 근육의 산소 전달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대사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 시 활동 근육은 많은 양의 열을 생산하고 체온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인체 조절 체계는 내부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빨리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덥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운동이라든가 고강도, 높은 강도의 운동이나 장기간의 운동 시에 인체가 지속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장시간,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 장시간 밖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져서 결국은 향상성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떤 장애를 초래하게 돼서 쓰러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운동도 과하고 무리하게 하면은 향상성이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성의 혼란을 운동 자극에 의해서 체내 환경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근육 내 신장, 동맥 등의 수용기가 이렇게 신경계 경로라든가 이런 데 갑니다. 이럴 때 근육의 에너지 생성 기관이 표적 기관으로 가죠. 심장, 폐 근육의 표적 기관으로 가서 얘네들에게 어떻게 돼요? 심박수, 호흡수, 혈압, 혈리량에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얘가 향상성이 있으면 이렇게 혼란 상태로 수정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 상태가 유지하게 되면은 얘가 원 상태의 향상성을 유지 못하게 되니까 하다가 쓰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가 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시간 최대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능력은 운동 중에 항상성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데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운동은 안정 상태에서 항정 상태 대사주 요구에 빠르게 적응시켜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많은 심혈관계 적응과 운동 조절에 적응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데 바로 운동으로 유발된 이런 적응 현상은 근육에서 구조적인 변화와 생학적인 변화 때문이므로 이러한 적응 현상은 근육 이외에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혈장의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도 호르몬 종류예요. 반응이 트레이닝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체는 이제 항상성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의 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은 어떻게 된다? 혈압은 부적 피드백을 이용한 항상성 조절 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고 압수용기에 의해서 자극이 감지되기 때문에 압수용기는 압력에 민감한 수용기로서 경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고 동맥의 압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압수용기가 자극을 받아 뇌 수질에 있는 심혈관 조절 중추를 신호를 보내서 심혈관 조절 중추는 심장으로 보내는 자극들을 감소시켜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동맥압의 정상으로 만들어준다. 반대로 동맥압의 감소는 압수용기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감소되므로 심혈관 조절 중추가 심장으로 신호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을 증가시킨다. 라고 이렇게 항상성과 혈압의 조절 기전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항상성의 기전이 있다. 이 항상성 기전이 깨지면 바로 뭐다? 우리는 질병에 노출된다. 그래서 항상성이란 내부의 환경이 불변한 것. 내가 밖에서 막 달리기 해도 내 내부의 환경 36.5도 체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밖에서 막 뛰고 숨이 헉헉헉 차도 차면 차고 막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내부 환경이 변할까요? 36.5도가 39도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내부 환경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적인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올라간다든가 혈압도 올라가고 하면은 보상적 조절 반응의 결과가 있어서 얘네들을 신체를 안정시 정상 상태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기전이 바로 항상성이다. 이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 주부터 배우는 뭐 고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깨어져서 하나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는 질병으로 오는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9주차 3교시 수업을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일주일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제 10주차부터는 질환별로 건강관리 방법을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